중국이 가지고 있는 뭐 말하자면 대응책 중에 하나가 있죠. 자칫하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섞이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그 패권 경쟁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 네. 지금 중국 4월 산업생산 증가율 뭐 6.1% 나왔다. 이게 상당히 둔화된 수치다. 해가지고 이 관세 영향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중국 수출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는 아무래도 중국의 상품 수출 비중이 미국이 높다 보니까 미국과의 그런 갈등 관계가 지금 지속되어 왔었고, 그러다 보니 중국의 경제 성장을 자체가 지금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경착륙을 우려했는데 지금 막 5%에서 5% 이하로 내려올 거다. 그러지만 5% 전후로 이렇게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산업 생산이 좀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4월 생산 나오는 것은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20일에 당선되고 1월 20일에 집권을 하게 되면서 4월 1일까지는 거의 한 2달 반 정도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에 있는 거거든요. 물론 수출 수입이 뭐 금방 하루아침에 이렇게 계약되는 건 아니지만 그 영향을 상당수는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실질적인 수출 실적보다는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글로벌 경제 정책 방향이 중국에 읽혀진 거죠. 네. 그러면 중국이 이제 여기에 이거 상당히 앞으로 국제 정세가, 그리고 글로벌 트레이드가 이게 상당히 불안정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투자하기도 그렇고 생산하기도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최근에서는 특히 4월쯤 되면은 실질적으로 생산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네. 미국에 수출하는 게 이제 중단되거나 또 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그게 대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 대내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사실은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각 지방 정부의 부채가 아주 누적되어 있는 것이 그렇죠. 크고요. 중국 경기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 일로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부동산 경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25% 이상 될 정도로 GDP 대비. 크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을 또 크게 받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중국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준비해 왔다라는 분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수 중심의 어떤 경제를 좀 살리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이구환신부터 해가지고 다 정책을 썼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다 먹히진 않는가 보네요. 중국에 하소된 게 중국 굴기를 선언하고 또 중국몽 이러면서 2025년, 2050년 겨냥했었던 그런 정책들을 시진핑 주석이 펼쳤지 않습니까? 네. 2012년에 펼쳐서 그 결과로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대외적으로는 BRI라고 해서 원벨트 원로드 정책으로 해서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르고 심지어는 남미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어떤 대외 정책, 정치적, 경제적 그런 되게 큰 전략을 세워졌고, 그에 병행해서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쌍순환이라고 해서 국내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왔었죠. 그래서 상당한 부분들은 뭐 성과가 있었지만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벗어나가려고 하고 미국과의 경쟁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라는 것은 이거는 자명한 사실인데, 반도체의 자립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겪게 됐고, 심지어는 최근에 나온 뭐 딥시크를 비롯해서 그냥 휴머노이드 휴먼 로봇 아주 기술 혁신이 크게 일어났지만 거기에서는 최첨단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 국내의 두 가지가, 하나는 첨단 산업을 좀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성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로봇과 또 전기차 부문, 2차 전지 부문은 이렇게 또 뭐 태양광 이쪽 부분에 좀 성공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첨단 부분에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저쪽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그렇죠. 사천성 지역이나 이제 동남 해안 지역하고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국내에서의 내수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내수 소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 아주 실패라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큰 거죠. 실패해서. 그러다 보니 중국이란 미국의 2017년에 물론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러한 미국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 혹은 디리스킹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EU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네. 중국으로서는 그런 그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요. 내 준비를 해왔었지만 그 준비가 기대에는 사실은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교수님은 중국의 반도체 개발 이쪽이 좀 실패로 끝났다라고 분석을 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화웨이에서 H100에 버금가는 칩을 만들었다 그 발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DRAM4라든가 DRAM5 같은 거에서 뭔가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DRAM4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 덤핑이 시작이 됐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반도체주들도 좀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반도체는 두 개의 시장으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첨단 분야, 그러니까 네. 고품질 7나노 이하의 뭐 부분에는 아직까지 중국이 지금 최소한 쓰고 있는 것이 7나노도 바로 7나노의 반도체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 일본, 타이완, 미국에서는 지금 2나노, 1나노 수준이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범용성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해요. 네. 뭐 생산량으로 치면은 만약에 중국이 범용 반도체를 극단적으로 수출을 제한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한국, 미국, 일본에도 생산 비용이 엄청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고품질, 그 축적, 집약도가 높은 쪽으로 생산 구조를 네. 옮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하신 H100이라든지 20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보다는 조금 아래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제 미국의 정책 기조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다음 순서로 어쨌든 이게 패권 경쟁 하에서는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음 이 합의된 말고 다른 어떤 수단으로 또 압박할 것인가 이게 이제 시장의 또 관심인데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그건 이제까지 문제 삼아 왔었던 것의 연장이 될 겁니다. 그거는 문제 삼았던 것은 미국이 WTO를 무력화시킨 것이 WTO가 세계무역기구가 중국 편향적이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보조금을 국영기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많이 지불을 해서 중국 기업이 성장하도록 하는데 WTO가 이걸 묵과를 했다라는 네. 거고요. 다른 하나는 기술 탈취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장 매력도가 있어서 진출했었던 글로벌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에게서 백도어를 통해서 기술 정보를 빼내 간다든지 혹은 기술력을 탈취해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제재를 해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부문이죠. 그걸 WTO가 안 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WTO를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고 그 분쟁 해결 기구의 상소위원들이 지금 아직까지 20년 이후에는 한 명도 지금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요거는 첫째 그런 불공정 무역 관행 네. 이것을 고쳐라, 획기적으로 해라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의 중앙 정부의 어떤 지금 정보 탈취라든지 지적재산권, 특허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공산당 정에 의해서 그런 뭐랄까요, 그런 하이아르키에 의한 그런 수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악을 하고 있다. 그것을 개선해라. 이거는 이제까지 해왔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세 번째는 환율 이슈가 나오죠. 지금 이번에도 협상에서 환율은 전혀 얘기가 안 되었거든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제재를 하면 만약에 관세를 30% 부과를 한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중국이 환율을 30% 올려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된 거 수출해서 달러로 수출하고 나서 같은 금액으로 수출하고 중국에 위안화로 환전을 하면
억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중국이 가지고 있는 뭐 말하자면 대응책 중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은 한 번 트럼프 행정부 때 잠깐 환율 조작국이라고 했다가 다시 관리 대상국으로 하긴 했는데 언제든지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도 환율 관리 대상국이라고 이렇게 지정 리스트업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행정부에서 무역 적자,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려니까 환율이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미국의 달러를 달러로 투자를 유치를 하면 또 무역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면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무역을 늘리려니까 달러 가치를 저하를 시켜야 되고 또 투자를 유치를 하고 또 경상수지가 개선이 되면 달러 가치가 또 올라가게 돼요. 이런 그 모순적인 상황에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환율을 중국으로부터 절상을 시켜서 미국의 환율을 좀 달러의 가치를 좀 낮추는 것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85년, 86년에 있었던 일본과의 플라자 합의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도 한국에서도 최상목 전 부총리가 와 미국의 그 베센트 그 장관과 협의했었다는 부분도 아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 또 추가를 한다면은 중국이 히토류라든지 뭐 흑연이라든지 이런 핵심 원자재를 이렇게 무기화, 경제 안보화, 무기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좀 넣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다음 환율 전쟁을 이야기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쉽지가 않은 게 뭐 말씀하신 대로 그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독일이라든지 서독이라든지 일본의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특히 일본의 경제가 얼마나 침체 속으로 빠져들었는지를 봤기 때문에 중국도 이번에 이런 압박에서 이걸 사례를 들면서 타협하면 안 된다 이런 관보라고 해야 되나요? 관영 영상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아까 한 가지 빠뜨린 분이 금융시장도 이었고 환율과도 관련되는데요. 중국의 지금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금융 서비스를 이제 무기로 해서 서비스 수지를 이렇게 크게 활성화시키고 개선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 압력이 될 터인데 이런 환율에서는 사실은 변동 환율 제도에서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고정 환율 제도는 환율이 정해져 있는 거지만 변동 환율 제도는 시장에서 외환의 수급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되니까 정부가 개입할 게 없다라고 한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도 외환 보유고가 지금 4,1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97년에 외환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그 시점에는 불과 80억 달러밖에 없었던 게 지금에는 4,100억 달러를 가지고 세계 9위, 10위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외환 보유고 중에서도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고 EU의 국채나 금이나 이런 그 현금으로도 가지고 있는데 현금을 가지고서 일일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참여자로서 어떤 뭐 환율 정책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장 개입이라기보다는 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한 5%도 안 되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중국이 환율 변동 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떠든다면 사실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야 환율 이렇게 좀 낮춰라고 압력을 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환율을 우리가 관세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환율을 대응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해라고 요구를 하려고 그러고 중국으로서는 아니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모르고 그럼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중국으로서는 뭐 핵심 원자재, 환율 그리고 미국 국채 보유하고 있는 거 이런 대응인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양보하려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당근이 뭔가 있어야겠죠. 네. 하여튼 이 환율 전쟁 이게 가져올 영향력
이게 많은 분들이 뭐 되게 무섭게도 예상을 하긴 하던데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지금 월마트에서 이제 가격 인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드디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현상을 이제 우리가 직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미국에서. 네네. 그게 이제 관세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수출 기업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네.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수입 업체가 일단 관세를 납부를 하고 그것을 가격에다가 판매 가격에다 올려서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그거 수출하는 우리로부터 이익을 많이 가져간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부과할 거다. 우리는 이익을 얻었다.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죠. 수출 기업이 만약에 관세가 30% 부과했다. 그러면 기업의 이런 볼펜이나 이런 폐병을 수출해서 얻을 수 있는 영업 이익률이 뭐 6%, 10%도 안 되는데 그 30%를 어떻게 부담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영업 이익률 6%라면 내가 좀 줄여서 한 뭐 2% 포인트는 줄일게. 라고 해서 조금의 부담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출 기업이 20%, 30%를 이렇게 버퍼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결국 이 관세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관세에서부터 5%가 됐든 10%가 됐든 이게 부과가 되면 그것은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최종 소비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릴 때 한국의 수출품이 80에서 85%가 중간재이면 그 중간재를 사용하는 미국 기업이 그만큼 수입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럼 최종 가격에 증가가 되게 되겠죠. 네. 그것이 시간 문제이긴 하죠. 당장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한 달, 두 달, 몇 달 뒤에는 그의 가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소비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재기를 한다든지 소비를 위축시키겠죠. 그러면 소비 위축하는 것에는 경기 침체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줄어들더라도 기본적인 수입 비용이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칫하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섞이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결코 바람직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재정 수입보다도 더 큰 비중으로 국내 생산 활동이 위축되게 되고 또 수입을 줄인다고 하거나 수입을 차단하게 되면 국내에서 금방 이게 생산이 되나요? 그렇죠. 한국으로부터 펫병을 수입하다가 오늘부터 안 해. 그럼 내일부터 미국에서 이게 금방 생산이 되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생산자 기업들이 이거 한국으로부터 페트 수입이 안 되니까 이거 좀 수입을 국내 생산해야 되겠네. 나 투자를 해야 되겠네. 1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때도 유지될 거라고 해야 내가 투자를 하죠. 왜냐하면 투자 수익을 얻으려면 그렇죠.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비 위축, 생산 위축,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큰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생필품이나 혹은 저가 소비재의 경우에는 저소득 계층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 소득 불균형,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겠죠. 네. 어쨌든 지금 미중 협의가 지금은 이제 좀 돼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네. 조금 휴전 상태라고 좀 봐야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 다시 이 긴장 관계가 다시 치열해지고 다시 충돌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사이클로 이런 시각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매우 영리한 전략을 쓰고 싶어 하고 또 쓰고 있잖아요.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한 것이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터무니없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다. 이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 지금 상호 관세가 보편 관세 개념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노리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목적이 뭘까라는 게 아직까지도 명확하게는 안 드러났어요. 이거는 이 목표, 목적은 앞으로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영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미국 국민들도 설령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환호를 하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질질 끌게 되면 좋아했는데 성과가 별로 안 나오네. 피로감을 가질 수 있으니 그렇죠. 한 번은 매듭을 짓고 싶어 할 거예요. 그 나온 게 이제 7월 8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7월 8일 될 때까지 일단은 우선 이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만들자. 여기서 그는 전혀 아니겠죠.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이제부터 협상은 더 치열한 협상의 더 시작이다. 치열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 얘기만 나온 거예요. 관세 얘기는 자기네들이 이만큼 때려놓고서는 거기서부터 반응을 보고 이걸 줄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앞으로 한국만 국한시켜 보면 알래스카 투자에서 비롯해서 미국에 대한 투자, 비관세 장벽, 농축산물 수입, 또 조선산업의 뭐 협력, 그리고 자동차 산업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방위비 협상 이런 것들이 아주 앞으로 또 환율 얘기도 줄줄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다만 삿발을 다시 한번 고쳐 잡은 것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더 치열한 이제 관세 전쟁을 위한 예, 숨고르기다. 이렇게 예, 보면 예.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내년 11월 선거 전에 뭔가 성과를 내야 11월 건선거를 치르고 만일에 11월 중간 선거에서 하원이나 상원에서 한 석이라도 민주당에 이렇게 우위를 뺏긴다면 이걸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협상 앞으로도 이제 더 무서워질 것 같은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뭔가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변동성, 위험 가운데는 또 기회라는 게 다가오니까 그 뭔가 찾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미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죠. 미국에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무역 의존도라는 것은 수출과 수입을 GDP로 나누었을 때의 그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 미국이 20% 채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들쑥날쑥 하기는 합니다만 대략 이제 한 75에서 85% 여기를 쭉 레인지로 두고 있다면 그러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사실은 좀 조급해질 수 있죠. 또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요. 여차하면은 미국은 그래 그러면 우리는 뭐 너네는 교육 안 해도 돼. 근데 한국은 최대 수출국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적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차차 찾기 제가 한 90살쯤 돼서 대권에 도전하게 되면 모를까. 우리 정치인들의 몫이다. 될까 모를까. 그런데 기회는 분명히 있는데요. 있을 겁니다. 그 기회가 있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얘기가 너무 장황해질 것 같아서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그 패권 경쟁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 네. 우리의 장점이 첨단 산업 부문이 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첨단 분야들이 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특유한 그런 뭐 K컬처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인적 자원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인적 인력의 우수성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는 한미 FTA에서 뭐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 전혀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인적 교류를 과학 첨단 분야 또 R&D 분야에서 서로 교류를 넓혀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참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그동안 상품 무역을 통해서 좀 얻었던 이익을 조금의 양보를 하더라도 다른 부문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이를테면은 뭐 원자력 우리 지금 원자력 폐기물 처리하는 거 미국 허락 없이는 폐기장을 건설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걸 조금 얻어낸다든지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뭐 꼭 핵무장을 하자 안 하자를 떠나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을 좀 개정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크죠. 네.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아주 오래된 네. 그 과제 그렇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이고 또 그 키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네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줄 거를 주더라도 이번 기회에 좀 해결을 하자. 예. 이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겠네요. 뭐 차기 대통령께서 누가 되시는지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시죠. 김태왕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